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패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틀 전에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한 얘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바라보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HS 아카데미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저기 이제 HS라고 하니까 네.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말이 훨씬 더 이제 네. 익숙한데 HS라고 하니까 되게 좀 생소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시작하시는 만큼 큰 꿈을? 예, 네. 더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기대하고 저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바로 저희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네네. 오건영 팀장님한테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네. 연준 어떻게 되고 금리 어떻게 되고 막 미국 경제 뭐 이런 거 다 이제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정말 제가 오건영 팀장님의 책을 계속 다 봤지만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었잖아요. 위기의 역사? 감사합니다. 진짜 위기의 역사 그 책 보면 다 끝나. 그래서 그 책도 내고 그래서 위기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런 것도 너무 다들 궁금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처음에 질문은 결국 이제 미국 금리 언제 내려요? 이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올해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하반기인가에 이호석 아카데미 출연했었을 때도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늦게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원하는 만큼보다는 좀 적게 그렇게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되게 비슷한 스탠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올해 1월만 해도 올해 1월 초만 해도 맞아요. 1월 제끼고 3월부터 해서 7차례 인하한다고 했었거든요. 연준에서는 전망하고 있었던 게 작년 12월 점도표에서 올해 3번, 내년에 4번 해서 2년간 7번 내리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올해만 7번 내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앞서갔던 거죠. 많이 앞서갔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좀 그 연준의 전망이 좀 수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앞서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제 연준의 기대만큼. 네, 오늘 이제 3월 7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CME 선물 보니까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저기 연말에 3번 인하할 확률을 지금 50% 넘게 보고 있거든요. 예, 3번 정도로 보고 있고 6, 9, 12 인하를 현재는 좀 가능성이 높게 컨센서스로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항상 이제 시장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살짝이라도 어긋나는 게 보이면 4번은 하겠네, 5번은 하겠네.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려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준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게 좀 어떤 것들을 좀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3월달 FOMC가 이제 2주 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달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 내에서 조금 묘한 기류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묘한 기류라는 게 뭐냐면 12월달 점도표를 찍었을 때고 또 다른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보다 연준 위원들이요 가장 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광범위한 물가의 안정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광범위한 브로드 레인지 오브라는 단어를 쓰는 걸 거잖아요. 광범위한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메리 데일리라는 분도 조금 이제 디테일을 얘기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물가가 상품 물가, 주거 물가, 그 다음에 저기 서비스 물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지금 상품 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주거비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와요. 이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내려와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내려올 건데 안 내려오네? 이제 이 정도 분위기. 서비스 물가는 진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안 잡히다 보니까 광범위한 물가의 안정을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상품 물가가 확실히 잡아냈어요. 상품 물가가 내려와가지고 평균을 잡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품 물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내려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평균 점수 90점 넘으면 학교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각 과목별 최저점을 주는 거죠. 최저로 85점씩은 다 넘어야 돼. 그러면 이제 더 빡세지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독 요즘 광범위한 물가의 안정을 비둘기파들이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비둘기파면 웬만하면 내리자인데 이게 기준 허들을 갖다가 높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참 독특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월달에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보다 물가가 많이 안정돼야 되니까 지금 수준만 돼도 좋을 것 같다. 그럼 내리네. 그게 아니라 지금 수준만 돼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레벨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레벨 때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게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성 언제 알 수 있냐면 지나봐야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오늘 날짜로 이제 어제 밤이었죠. 의회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증언한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연준 내에서 어쩌면 조금 땡겨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연준 위원들 18명 중에서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울습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시카고 연은에. 그분, 네, 네. 네. 원래 그분이 왕비둘기죠. 네, 그렇죠. 왕비둘기인데다가 그분이 되게 사실 입김이 되게 셌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뭘 맞췄냐면 작년에 이게 연준도 18명이 다 잘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이게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 않겠어요, 서로 약간.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너무 존경하면서 그렇죠, 이러진 그렇죠.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말빨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빨이 네네. 세려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옛날에 막 엄청 블라드 그렇죠. 블라드가 엄청 셌죠. 네. 지금 잘 맞춘 사람이 네. 굴수비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 초에 다 경기 침체 온다고 했을 때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럼 물가가 계속 높겠네? 경기 침체 안 오는데 물가가 안정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네. 굴수비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얻죠. 그리고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굴수비 말이 제일 와닿는 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을 희생시켜서 물가를 잡는 것보다 아니면 성장을 희생시키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보다 성장도 안정이 되면서 물가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이거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쵸. 그럼 거의 히어로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파월 맨날 놀림당하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그렇죠.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약간 그 내부에서 입김이 좀 세져요. 근데 굴수비도 얘기하는 거는 3월이나 뭐 5월이나도 우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주거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주거비가 이상하게 안 내려오네 이 얘기 정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빨리 땡겨서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뒤로 좀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보스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보스틱. 틀랜타 연원의 보스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은 입김이 세진 않아요. 입김이 세진 않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IT 버블 당시에 네. 그때 넷스케이프가 상장을 하거든요. 95년도에. 네. 그러면서 주가가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96년도까지도. 근데 그때 이제 96년도 말 정도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건 비이성적인 과열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 보스틱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과열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억눌린 과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억눌린 과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보니까 애가 하나 있어요. 네. 애가 있는데 애가 너무 울상이에요. 이 울상을 펴주고 싶어요.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탕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울 것 같으니까 사탕을 주려고 해서 사탕을 주려고 딱 뒤로 돌았더니 애가 씩 웃고 있는 거 이게 보니까. 이 느낌 있잖아요. 이미 아는 거죠. 보스틱이 하는 얘기는 직접 현장에서 만나본 기업을 보면 네. 경기 침체를 느낄 수 없다. 경기 침체를 느낄 수가 없고 캐시가 꽤 많은데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경기가 돌아서거나 금리가 인하되면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뭔가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물가도 낮아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금리 인하로 서포트를 해주는 순간 이게 확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닥불 같은 게 이제 점점 꺼져갈 때 네. 이제 끝났네 했는데 기름 보면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죠. 금리 인하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트리거를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열 기운 자체 에너지가 여전히 있다. 억눌려 있죠. 근데 거기다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이 봉인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재차 올라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스틱이 원래 좀 비둘기파 쪽에 속하는 사람이고 연내 3번이나 정도를 말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하반기에 인하부터 시작해서 2번 인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억눌려 있어서 금리 인하하면은 불꽃처럼 타오른다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논리대로 인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스틱이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준금 금리 자체가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낮춰보면 네.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 낮춘 다음에 한참 보고 만약에 여기서 확 불꽃처럼 올라오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지만 한 번 인하해보고
한참 기다린 다음에 한 번 더 낮추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3번으로 수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탄탄하거든요. 주식 시장보다도 네. 연준이 많이 바라보는 게 주택 시장입니다. 아하. 주택 시장에 지금 임대료가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임대료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주거비 인플레이션에 보면 OE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똑같은 형태의 집에서 렌트를 산다면 얼마 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 설문조사예요. 그러면 얼마 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OER이라는 거예요. 약간 월세 느낌이네요. 그렇죠. 월세 느낌인데 답이 안 나오는 게 나름 이렇게 막 경제 공부하신 분인데도 예를 들어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 아파트 사시는 거 월세로 사시면 주거비가 얼마나 낼것 그러면 같아요? 아, 그러게. 이렇게 얼마지?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얼마 되잖아요. 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시세를 알아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자 비용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내지는 그럼 이 집을 팔면 지금 모기지 금리 자체가 고정돼 있으니까 안 내려오는 건데 자기들은 한 3, 4%밖에 안 되는데 집을 팔고서 이런 똑같은 집에서 렌트를 살거나 다시 집을 사면 꽤 많은 이자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고 집값 자체가 꽤 비싸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높은 임대료를 갖다가 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OER이 잘 안 내려와요. 이 OER은요. 주택 가격하고도 좀 어느 정도는 연관이 좀 있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집이 10억 정도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네. 글쎄 월세를 얼마 정도 내야 될까? 근데 10억이면은 지금 금리가 5%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연간 5천만 원은 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집값에 예. 되게 민감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집값도 되게 중요하지만 미래 집값에 대한 그렇죠. 예상의 기대가 더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렌트비라는 것 자체가 숫자로 찍히는 거하고 이거는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의 숫자인 거지만 이 OER이라는 건 사람의 심리니까 약간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 기대를 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계속 상존하면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좀 뒤로 밀어가려는 그런 묘한 뉘앙스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말 기점으로 해서 사실 네. 갑자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더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1월 초 때까지 계속해서 더해줘 이런 분위기에서 네.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 분들도 시장이 너무 앞서갔고 네. 연준은 이만큼밖에 안 할 건데 너무 앞서가서 여기 돌아오는 과정에 주가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네네. 오히려 막 더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AI라고 하는 다른 이제 매크로 변수 말고 다른 변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연준에서는 그래? 그러면 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결국엔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주택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연준도 뭐 올해 7번 아니라 8번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산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시장이 특히 이렇게까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으면 이게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연준도 좀 작년에 딱 보면서 이게 작년 11월, 12월 달에 살짝 이제 금리는 거의 다 인상한 것 같고 이게 11월이었고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 지금 맞아. 시장에서는 7번이나 이런 걸 맞아요. 반영하면서 환호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치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뜨거워요. 맞아요. 그럼 이건 뭘로 분석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보니까 올해 12월에 재건축 발표할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재건축 발표면 대박이 난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래서 샀어요, 제가. 어. 미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이제 현석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예요, 저한테. 네. 그거 12월에 안 한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떡하지? 언제 하나요? 그랬더니 내년 6월이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지금 던져야 되나요? 팔아? 아니면 던져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 6월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근데 고민이 돼도 그래도 뭐 결국에 하긴 하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팔고 놔둬도 되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뭐. 예. 뭐 기다리지 뭐. 결국에 할 거라면 금리 인하 결국에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다려야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하는 거는 올해 몇 번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만큼 인하를 해줄 건데 그래서 언제 인하해 줄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인하할 거니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채권 시장 보면 독특한 게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를 보시면 네네. 단기 금리가 지금 오늘 날짜로 한 4.6 가까이 되고 장기 금리 10년짜리가 한 4.15 정도 돼요. 두 개 지금 차이가 0.45%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장기채에 대해서는 냉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저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저딴 식으로 버티면 결국에는 경기를 흔들 거 아니야. 그럼 장기 금리 내려와요. 그렇지. 근데 단기 금리는 좀 버티니까 연준이 결국에는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이제 갭이 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냉소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렇게 버티면 나중에 더 많이 내려. 그래서 첫째, 결국엔 내릴 거야? 내린대요. 근데 그 내리는 거 빨리 안 내리면 더 많이 내려야 될 걸?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을 바라보면서 냉소를 보이고 있는 포인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재건축 발표한다고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한 채를 산 게 아니라 아하. 그 한 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빼요. 아하.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한 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빼가지고 또 하나를 사요. 그것도 대출을 빼가지고 또 하나 사고. 몇 개 더 샀다. 그래서 레버리지죠. 한 100개 샀어요. 그래서 쫙 깔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재건축 발표 이거 전부 다 먹으려고. 근데 샀는데 갑자기 지금 이자가 빚이 엄청나니까 이자가 엄청날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등장하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저기 재건축 발표 늦춰지는데? 네? 내년 6월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6개월 동안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지. 근데 6개월 동안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팔아야죠. 뭐를? 그래서 자산시장에 레버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RP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땡겨서 자산시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지금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지거나 마냥 늦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하.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산시장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엔 인하하겠지만 그 인하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치.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센 놈을 찾아야죠.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요? 이쪽은 훨씬 더 전문가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그쵸. 쪽으로 돈이 반도체 사이드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도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돈들이 다 계속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는다면 신흥국들도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신흥국 사이드에서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 이 돈들이 꽤 미국의 높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선진국 쪽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자산시장을 갖다 계속 메워주는 선진국 자산시장. 그래서 좋은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그 다음에 선진국 자산과 이머징 자산 이런 쪽에서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주택시장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팀장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6, 9, 10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3차례 정도 나오는데 저도 되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적절하지 않겠나는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이제 연준에서 비둘기파들 3번 정도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2번씩으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 3월 달에 FOMC에서 네. 점도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점도표의 평균치보다도 네. 뭘 많이 보셔야 되냐면 분포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매파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한두 차례밖에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어제 카슈카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두 차례. 예, 한두 차례.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뭐 얘기죠. 9월이나 12월쯤 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연내 2차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갭을 두고서 2차례니까 6, 7월 중에 한 번 한 다음에 연말로 가겠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이 컨센서스 대비로도 조금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시장 컨센서스에서 원하는 것들보다도 조금 덜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아하. 여전히 그래서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기대치보다 조금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적게 하거나 이 얘기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택시장 얘기했는데 이 주택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거용도 있지만 상업용이 또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많이 안 내려가고 가격도 아마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로 나올 정도여가지고 그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상업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이제 그 지역 은행들도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하고 결국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높은 금리가 문제가 된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뇌관 아니겠냐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관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가 크지가 않아요. 일단 그쪽 대출이 많지 않다는 게 1번이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은행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체력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SVB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예금이 대형은행 쪽으로 쏠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은행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 몇 개가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대형은행의 자본 구조나 금융 시스템을 흔들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하지만 그 금융위기라는 건 사실은 리먼이라든지 굉장히 메이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메이저 은행들이 앞으로도 파산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생긴 건데 지금 사실 보시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일단 대형 은행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형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위험하겠네. 맞죠? 근데 그 저도 알고 있고 대표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연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연준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대비가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때 빼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많이 모아놔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금이 작은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가지고 큰 은행으로 갔잖아요. 네. 그 작은 중소형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줄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연준에서 지금 뭐가 진행이 되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적 긴축을 하면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다 생략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간을 지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중소형 은행들의 지준도 줄일 거거든요. 중소형 은행의 지급준비금 가뜩이나 별로 없는데 이걸 줄이는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생기면 은행이 중소형 은행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은 은행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는 파서블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연준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냐면은 은행이 원래 흔들릴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은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현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정말 힘들 때는요. 중앙은행이 나서서 도와줘요. 양적 완화냐? 그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하면 지금 양적 긴축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할인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긴급하게 땡길 수가 있는데 이 재할인 창구가 전설처럼 흘러내려온 얘기가 이거 쓰면 망한다는 소문이 든다. 너 저기서 썼구나. 네. 딱지가 붙는 거지. 저기 있네. 그러면 저 은행 이상한 거 아니면 소문이 돌면 뱅크런이 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할인 창구를 안 쓰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 그게 낙인 효과라는 건데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죠. 그렇다더라. 그러네. 이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제 담당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 담당자. 빈급할 때 자금 조달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딱 떠나면서 이제 인수인계 할 거지 않습니까? 후임자로 오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재할인 창구 사용하는 법 매뉴얼 알려주지 않겠죠. 딱 이 매뉴얼은 있지만 이거 매뉴얼 알려주면서 덮으면서 지난 30년간 아무도 안 썼다. 이거 쓰면 이거 쓴다는 이거 쓰는 순간 골로 간다고 한다. 그래서 빅이다. 이건 이 페이지는 열지 마라.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몰라요. 이 업무를 사실 저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서. 담당자도. 네, 담당자. 그리고 지금 30년 동안 쓴 적이 없어. 모르죠. 그럼 이제 후임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긴급해가지고 재할인 창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후임자시면은 이제 대표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원래 안 받는 거래요. 원래 안 받는 거래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느낌이 딱 오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 그럼 받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임자도 그렇고 전전임자도 그렇고. 그렇죠. 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200년의 역사에 뭐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 창구 자체가 꺼려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있는데 안 쓰니까 아무도. 그치. 그리고 쓰면 안 된다고 다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뭘 준비하냐면 파이어 드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 소방훈련 같은 거거든요. 소방훈련 보면은 불자동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느냐? 그게 아니라 가끔 소방훈련 하려고 출동할 때도 있잖아요. 소방훈련은 되게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서 나온 건지 아니면 훈련 때문에 나온 건지 헷갈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뭐 하냐면 규제 당국에서 실제로 JP모건부터 시작해서 대형 은행들도 이 재할인 창구를 사용해보는 연습을 갖다가 연 1, 2회 정도로 실시하려고 해요. 그 재할인 창구에 애들이 계속 모여들잖아요. JP모건도 오고 BOA도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조금 어려운 은행의 대표라고 해볼게요. 쓱 간 거예요. 그러면
훈련 때문에 오신 건지 아, 그렇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물타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아렌 창구를 갖다 태핑하는 갖다가 그 횟수를 갖다가 늘려서 제아렌 창구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연준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약간 방법이에요. 민방위 훈련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민방위 훈련 해야 이제 사실 뭐 주섬주섬 챙겨보기도 하고. 그렇죠. 전쟁은 안 나지만 전쟁 난다면 예. 뭐 어떤 일이 하는지 뭐 해가지고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좀 해보고 그런 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함수년 동안 안 해서 야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안 담당자는 할 나온다는 거 수밖에 없고 담당자도 후임자시면 무조건 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써보면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문제 되는 되면 거고 뭐 쓰게 되는 예,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낙인 효과도 GP 없고. 부분이 쓰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제아린 창구의 활성화 기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네. 게 첫 번째는 연준이 현재 만들어 놓은 방어막 중에 하나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레포 시장에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사잖아요, 제가. 네네. 장기 채권을 사면 캐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장기채만 남고 이 장기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걸로 또 채권을 사거나 다른 자산을 또 사거든요.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초단기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초단기 한 일주일짜리 하루짜리 이런 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2년 3년 되는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 이 레포 시장에 돈이 넘쳐가지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2년 3년 동안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 가면 싼 금리에 2년 3년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돈이 밀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평생 연장되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7일짜리로 빌려가지고 10년짜리로 질러버려요. 아하.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레포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레포 시장에 자금을 주는 주체 중에 MMF도 있고요. 은행들, 대형은행들도 거기에 큰 손으로 돈을 넣어줘요. 네. 그리고 중소형은행들도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곤 하는데 중소형은행부터 시작해서 대형은행들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나 대규모로 그럼 이 한순간에 가뜩이나 지급준비금이 줄어있는 상태에서는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될 때 한순간에 모두가 레포 시장에서 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10년에 박혀있지 않습니까? 10년짜리 다 박아놨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하면서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돌려가지고 10년 투자한 그 플레이어들 있죠. 그쪽에 패닉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레포 자금 구해야 되잖아요. 네. 초단기로. 네. 그럼 어디 딴 데 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럼 10%에 빌려요. 그럼 레포 금리 확 뛰어요. 내지는 도저히 빌릴 수 없다. 각이 안 나온다 하면은 10년짜리 팔고서 이거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막 10년짜리 팔려고 하는데 저만 파는 게 아니죠. 모두가 팔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10년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10년 국채 금리가 딱 튀어요. 이게 코로나 때 이랬었어요. 캐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년짜리 장기 국채하고 캐시는 달라요. 장기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며 모두 다 던지려고 하면 안전자산이 안 돼요. 그렇지. 이건 캐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맥도날드에서 밥 먹으면서 10년 국채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문제는 지급준비금이 줄었을 때는 이렇게 레포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형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많거든요. 근데 중소형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레포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21년도에 준비한 게 뭐냐면 스탠딩 레포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탠딩 레포. 스탠딩 레포는 상설이거든요. 옆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상설로 필요할 때마다 레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그 대상 기관들을 확대해주고 있어요. 연준도 알고 있는 거죠. 레포 시장에서 혹시 불안감이 생기면 저기서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아까 이제 연준에서 이빨 센 사람들 몇 명 얘기했는데 네. 굴수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굴수비가 조금 가라앉고 있고요. 요즘 뜨는 사람이 월러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예. 네. 블라드에 둘도 없는 친구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 친한데 블라드가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은퇴했는데 퍼듀 유니버시티 딱 받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내 친구 월러랑 얘기도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잘할 거라고. 월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와 무슨 얘기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얘기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저 월러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탠딩 레포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 스탠딩 레포라는 건 지금 쓰는 사람이 없다. 근데 스탠딩 레포는 그럼 언제 쓰는 사람이 생길까? 지급준비금이 꽤 많이 모자라지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서 한계에 찰 때 그때부터 스탠딩 레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탠딩 레포 금액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탠딩 레포도 말씀드렸고 제아린 창구의 변화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일련의 것들을 왜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면 중소형은행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고 양적 완화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럼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준은 항상 양적 완화만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저기 지방은행 A 터졌어요. 아, 양적 완화. B 터졌는데요. 아, 양적 완화. C요. 아, 양적 완화. 안 되지 그러면. 그럼 A, 알파벳은 Z까지 있대요. 근데 딱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중소기업 A 터졌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 에브리데이 양적 완화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금리도 못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 맨날 의무대 가잖아요. 군대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것마다 다 일일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 어디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때 금리 인하해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핀셋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핀셋 지원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깨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줘야 되고 긴급 유동성을.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할인 창구하고 스탠딩 레포죠. 이 두 개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만약 안정이 되면 연준의 목표 중에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이잖아요. 금융 안정은 확보가 돼요. 그럼 금융 안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툴이라고 그래요. 도구. 금리 인하 같은 큰 칼을 쓰지 않더라도 도구로 대응을 하면 되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도구를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금리 인하를 상업용 부동산 이런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해야죠. 이런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볼 수 있다. 이런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어제 밤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그러니까 SEC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증권 협회 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아주 태연하게 한 4개 정도 더 망할 수 있다. 예. 이게 뉴욕 뱅크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은행뿐만 아니라 한 4개 정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태연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를 쟤네들이 하고 있구나. 네, 그렇죠. 이거 우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안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예상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의 집에 갔는데 귀신의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스포를 하는 거예요. 너 저기서 나온다 이런 거. 이제 저기 대표님 들어가자마자 밑에서 발 잡는데 놀라지 말라고 발 하나 잡는 게 있다고. 그럼 들어갔는데 밑에서 발 잡잖아요. 유치해요. 이래요. 맞아. 근데 만약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확 잡으면 그렇지. 주저앉거든요. 깜짝 놀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포 영화의 예고편 스포를 해준 거예요. 지금 4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4개 터져도 아무 놀라지 마. 우리 다 준비해놨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라네. 4개 정도 망할 수 있다. 사실 SEC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돌고 있으면서도 자산시장이 탄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된 얘기. 이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이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최근은 아니죠.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쉽지 않고 파월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파랑새인가? 그게 있는 건가? 이런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건데 아마 이제 그 팀장님만큼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신 분도 없으니까 중립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립금리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파월 얘기 해주셨잖아요. 우리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파월이라는 분이 이 줏대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일관성은 좀 이렇게 좀 약하시잖아요.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없다는. 그렇죠.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이렇게 다들 시장도 실망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런 파월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파월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금리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필요할 때 또 중립금리 가져와요. 1월달 FOMC에서는 지금 빨리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중립금리 문제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분은 자기가 지난달에 한 얘기를 모르시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중립금리 얘기 잠깐 해드리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그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죠. 이 금리 레벨이면 과열도 안 되고 침체도 안 되는 딱 알맞은 그 파랑새 같은 금리예요. 이상적인 금리고 모두가 원하고 알고 싶은 금리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쵸.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A라는 학생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학생은 15살인데 이
역기를 20kg짜리를 들어요. 20kg가 맥스예요. 20kg에서 더 들면 앞으로 쓰러져요. 얘는 쓰러져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20kg가 중립금리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맥스예요. 21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1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 그런데 이제 갑자기 조건이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1kg 들고 5분만 서 있으면 1,000만 원 줄게. 그럼 저라면 서 있죠. 그렇죠. 근데 애가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와서 저라면 사람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버틸 거예요. 저 정도 들면 쓰러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버티겠어? 근데 5분 지났는데 안 쓰러져. 응? 뭐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0만 원이다. 이건 제발, 버티자. 이거는 내 인생을 걸고 가지. 그러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것이 있어요. 이러면 근데 나중에 진짜 쓰러져요.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끝장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게 그대로 간다면 지금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경기 침체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것이지. 운 좋아서 계속 버티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학생이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15살 때 20kg 들던 애가 이제 30kg도 거뜬한 거죠. 네. 그럼 21kg 줬잖아요. 힘들어하는 표정만 지으면서 페이크 쓰는 거지 사실 힘들지 않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체질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잠깐 생각해보면 가능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셰일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이드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물론 과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리고 IRA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 계정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금리도 높여주니까 더 많은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과연 약해졌는가? 내지는 과거 수준인가? 아니면 그때보다 무언가 체질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겠는가? 체질적으로 좋아졌다면 지금 5.5라는 금리가 높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kg인데 우리가 이거 진짜 연준에서 과하게 해서 25kg를 해준 거예요. 25kg면 이제 끝장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30kg가 이제 맥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옛날 데이터를 봤으니까 왜 안 쓰러지지? 그래서 저거 지금 이미 쓰러져야 되는데. 저기 오른쪽 눈을 찡그려서 쓰러진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 저기 다리 떨리는 거 보이지? 쓰러진다. 근데 안 쓰러져.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경제 체질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무섭게 들리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GDP가 코로나 때 20조 달러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8조 달러 다 돼요. 그럼 8조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매년 우리나라 GDP만큼 이상의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 28조고 지금 유럽 해봐야 3조, 4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나라가 성장률이 높아졌다니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나? 우리나라 자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낮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야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성장해? 성장률 둔화되겠지. 그럼 결국 수렴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쟤네 체력이 진짜 세진 거야. 근데 더 커졌는데 우리는 이미 성장률 많이 낮아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저는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요. 미국이 지금 재정적자가 성장률이 탄탄한데도 재정적자가 나거든요. 재정적자 6%씩 나요 GDP에.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대학교 때 시험 보면 이런 경제학 시험 보면은 보통 경제가 좋을 때는 재정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놔야 되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재정을 많이 풀어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 얘기는 국채 발행이 늘어 있잖아요. 그럼 국채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 이유 중에는 실제 쓰는 돈도 많지만 이자로 나가는 것도 커요. 그럼 나간 이자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의 유동성의 공급이 돼요. 그러네요. 미국 정부가 이자를 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의 MMF가 6조예요. 6조 달러예요. 6조 원이 아니라 6조 달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소화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MMF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이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수익률이 5%가 넘잖아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5.5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유동성을 풀리게 만드는 효과가 또 생겨요. 3천억 달러요 이자만. 그런 돈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런 점들을 돌아봤었을 때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만들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까 연준내 매파였던 카시카리가 있고요. 네. 카시카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갔다면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게 아닐 수 있어. 이 얘기는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몇 번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서머스라는 저기 미국 옛날 네. 재무장관. 네. 이분이 사실 인플레이션 잘 맞췄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서머스도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금리를 더 인상할 확률이 15%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한 것 같고, 그분도 그냥 좀 강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생각보다 강한 체질을 바꾼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지금의 금리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이런 로직으로 수렴할 수 있죠. 무섭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 내려주면 언제 내려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은 총재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다고 해서 예. 그 얘기도 좀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좀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2월달 금통위에서는 한은 총재께서 이제 코멘트하신 것 중에 핵심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한 2에서 2.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2% 초반 성장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다고 하긴 그렇고요. 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쁘다고 하긴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평균 75점 받는다고 하면 네. 72, 71 그러면 이 느낌이지만 못한 건 아주 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네. 작년은 참고로 1.4였거든요. 성장률이. 그러면 58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건 못한 거죠. 근데 올해 막 71, 72, 2.1, 2.2 정도 나오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거든요. 그럼 뭐 작년보단 나아졌네. 근데 체감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라는 게 수출 성장이 있고 내수 성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수출 성장이 반도체 중심에서 엄청 세거든요. 네. 그럼 엄청 세게 국어 점수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엥 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학이 어떻다는 얘기겠습니까? 평균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애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이 그렇다는 내수가 얘기죠. 박살이 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체감 경기라는 거는 서민의 체감 경기잖아요. 서민은 반도체 수출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민은 내수잖아요. 네. 내수 성장률이 1%대 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수 경제가 조금 이제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 경제가 되게 좋잖아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해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던 자산이 여기 성장이 이제 단물 다 빨았네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 안 해도 돼요. 중국에 수출하면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때 원화가 강세를 보여요. 달러가 약해지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 수출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 수출이 많거든요. 중국 수출이랑 북미 수출은 비슷해요, 요즘. 오히려 북미 수출이 조금 더 많기도 해요. 만약 미국 성장이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미 수출이. 미국 수출이 좀 깨질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네요. 그럼 미국 수출이 깨지면 우리나라 성장에서 핵심이 지금 센 곳이 수출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흔들리면 미국의 성장 둔화가 옛날보다 우리나라에 주는 다이렉트로 주는 에코가 셀 수 있죠. 옛날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침하면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졌을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6년, 7년에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데 원화가 900원까지 내려가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잘 나가니까 중국 수출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대안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건데 대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의존도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달러가 쉽게 약세를 보이긴 어려워요.
옛날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옛날처럼 막 1,000원, 뭐 900원 이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1,300원 왜 내려오질 않고 있냐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중립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너무 체질이 달라진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려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20조 얘기하시고 28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달러가 약해지기가 그리고 만약 그럼 미국이 약해지면 되잖아. 우리나라가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율이 많이 내려오기가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려오긴 내려오더라도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하는 총재 코멘트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성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걸 갖고서 한번 환율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쉽지 않겠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내수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근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5입니다. 상단이. 우리가 3.5예요. 그럼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내리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환율이 1,340원인데.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내렸는데 미국이 미안해 좀 천천히 갈게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하는 총재 네. 입장에서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네네. 먼저 내릴 수는 있다. 근데 네네. 이제 먼저 내렸는데 미국에서 안 내린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것 같아요. 컨빅션이 있으면 되죠. 이건 확실히 인하할 거야 라는 컨빅션이 있으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먼저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건 팩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릴 수 없다라기보다는 내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뒤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고 횟수가 적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미국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당장 우리 실물 경기 어려운데 금리 인하 지원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금중대라는 게 있어요. 금중대. 네, 금융중개지원 대출이라는 건데 그게 약자인데 한은에서 원래는 3.5%의 기준금리의 자금을 떼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5의 자금을 떼가가지고 이걸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은행들이. 원래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한은에서 이제 2%의 구조만큼 대출을 해줘요. 이 대출을 떼가가지고 2%에다가 알파만큼 대출 마진을 붙여서 대출이 나가요,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한은은 구조라는 돈을 시중은행이라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가지고 대출을 뿌려준 거죠. 한은이 직접 대출해주는 창구는 없으니까. 근데 이 구조만큼은 2%의 대출이 나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구조만큼은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중소기업 대출. 그래서 딱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은에서 직접 기업이나 민간한테 대출해 줄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은행한테 구조를 대출해 주는데 그렇죠. 낮은 금리에. 대출이라고 좀 주는데 대신에 이제 금리를 2%만 받는 거지. 기준금리가 3.5%니까 엄청 싸게 받는 거죠. 구조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하려는데 부동산 시장 불안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는데 미국 금리하고 금리차 벌어지는 것도 또 불안하면 근데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서 엉거주춤하는데 내수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아까 연준이 말했던 툴처럼 도구를 대주는 거죠. 아하. 뾰족한 걸로 중소기업 쪽을 찔러주는 거죠. 오호.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어막을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방어막을 9조 정도 네.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버퍼가 좀 될까요? 9조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싼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힘들어진 뭐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한테는 뭐 담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는 그것도 데에서 있어요.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래서 저기 하는 총재님 그 코멘트 같은 거 이제 저기 회의하는 거 보면 네. 얼마 전에 그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저 학자들 저기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회의에서 네. 이 금중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실제 기준금리라는 큰 틀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금융중개 지원과 같은 핀셋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큰 틀의 거시적인 수단보다는 다른 쪽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이 방어막을 대주는 버퍼를 대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네, 쿠션을 대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통해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도 조금은 좀 천천히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준에서도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재할인 창구나 레포 그리고 스탠딩 레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했던 얘기나 아니면 금중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는 안 하더라도 너무 힘든 애들은 좀 아이고 야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보조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또 반대로 보면 의심해서 보면 금리 인하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1월달 금통위에서 질문 들어온 게 PF 같은 게 무너지면 맞아요. 좀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하는 총재의 코멘트는 이미 PF에 대한 구조조정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많은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대응한 것들이 많고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라는 건 큰 칼이라고 합니다. 묵뚝뚝하고. 맞아요. 뭉툭하고 큰 칼이에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이 큰 칼을 휘두르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계속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휘두르는 칼하고는 적절히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큰 칼을 휘두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미국보다 조금 늦춰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이 지금 6월, 9월, 12월인데 예.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고 이게 혹시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컨셉이면 우리나라는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에 인하는 없고 하반기에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컨센서스인데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연초에는 네.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인하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다가 이제 한현 총재 코멘트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늦춰지는 걸 보면서 네. 점점 하반기 쪽으로 전망이 좀 바뀌고 있죠. 그렇구나. 참고로 근데 이런 전망들은요. 네. 올해 1월에 7번 인하한다고 했다가 그치. 지금 3번으로 바뀌었잖아요. 2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예. 이게 자산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고 아니면 실물경제에서 발표되는 지표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의 상승 아니면 의외로 많이 주지 않는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현재 버전을 놓고서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뭐 미국과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말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네네. 뭐 당연히 뭐 주식 전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네네. 혹시 팀장님이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올해는 뭐 좀 이런 부분을 예. 좀 보면 좋겠다. 작년의 질문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리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위아래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최근의 질문은 금리 언제 내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쵸. 올려요는 없죠. 그렇죠. 내린다는 건 지금 뭔가 픽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정해져 있는 미래를 향해 가지고 언제쯤부터 금리가 폭포처럼 쏟아질 것인가 이게 지금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내린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시장에 그 금리 인하를 시장 금리가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땡겨서 반영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실제 금리 인하가 우리 기대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옛날처럼 내려가지고 대박을 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패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천천히 올라가서 슉 내려오는 거죠. 이틀 전에 누구였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한 얘기,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한 얘기가 어쩌면 앞으로는 2022년도 초부터 올렸던 속도가 되게 빨랐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속도나 폭이 생각보다 그때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정해져 있는 미래, 과거처럼 막 5%에서 0%까지 확 잡아내리고 이런 미래가 존재하는 것들보다는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생각보다 이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을 수 있고 내리다가 또 물가가 자극이 되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썼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높은 금리를 꽤 오랫동안. 그게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였는데 저는 그 higher for longer라는 게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내려도 천천히 내리면 지금 미국 금리가 5.5인데 뭐 내년까지 뭐 내려가지고 4.5다 아니면 4다. 그럼 4%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지 않나요? 꽤? 높아요. 하이어죠. 우리 지금 3.5예요. 예, 옛날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면이 오래 지속된다 보다 우리 생각보다 그 컨셉은 아직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바라보자. 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앞서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워지는 애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쏠림 현상이 팀장님의 전망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좀 더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금리가 이 정도 있을 때 이것보다 높은 성장을 하는 애들이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준이 계속되면은 네. 이것보다 높은 애들만 가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AI에 관련된 주식들만 계속 가는 현상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미국 연준의 금리,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 금리 전망 이런 부분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